여러분, 혹시 밤마다 잠결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깊은 잠을 방해받고 계시진 않나요? 소변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 잠을 설치고 아침에는 개운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 불편함을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나이 탓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빈번한 야간요,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 등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우리 몸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설마 내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 70대 남성의 7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쉬쉬하며 고통받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병원에 가자니 민망하고 약을 먹자니 평생 복용해야 할까봐 망설여지고 수술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현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홀로 끙끙 앓으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간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피할 수 없는 노년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약이나 수술 없이도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진짜 비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강력하고 수십만 원짜리 약값보다 훨씬 값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다시금 평화로워지고 낮에는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한 불안감, 화장실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전립선 건강의 비밀,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립선 비대증을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약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여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한때 이 문제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통해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비뇨의학과를 개업하고 한창 환자들을 보던 50대 초반, 저에게도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낮에도 소변이 마려워 운전 중 휴게소를 자주 들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학회에서 만난 동료 의사들은 저에게 흔한 전립선 약을 권했습니다. 저 역시 다른 환자들에게 하듯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변 횟수가 줄고 잔뇨감도 개선되는 듯했죠. 하지만 문제는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약 복용 후에는 피로감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약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왔던 제가 정작 제 몸은 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제 은사님이셨던 김형준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늘 환자들에게
병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다.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읽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비대해진 전립선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식습관, 생활 습관, 심지어 스트레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은 종종 호박씨와 토마토 같은 천연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곤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막연하게만 들렸던 그 말씀들이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밤샘하며 전립선 건강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의학뿐만 아니라 동양 의학과 전통적인 민간요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특정 음식과 생활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도 이 연구 결과들과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이명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전립선 약을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3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약 복용으로 인한 입마름과 피로감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죠. 저는 할아버지에게 약 복용은 유지하면서 제가 찾은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권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식 바꾸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즐겨 드시던 빵이나 과자 대신 호박씨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할아버지의 야간요 횟수가 1에서 2회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변 줄기가 훨씬 시원해지고 잔뇨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초반의 박선우님은 직장 생활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분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방광 과민증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빈뇨와 급박뇨로 힘들어 하셨죠. 저는 박선우님에게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따뜻한 온열 요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망설였지만 증상 개선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걷고 자기 전에는 좌욕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아랫배를 찜질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개월 후 박선우님은 "선생님, 거짓말처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줄었어요. 밤에 화장실도 한 번 정도만 가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아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운동과 온열 요법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 진료실에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던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찾은 이 방법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이 아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습관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약에 의존하고 계시거나 혹시 전립선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증명하고 저 자신도 직접 경험하며 효과를 본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나아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비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전립선이 나아질 리가 없어. 이미 약도 먹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또는 병원에서도 수술이나 약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제 이야기에 반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 수많은 임상 경험이 저에게는 약과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신이 환자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저의 고정관념은 깨어졌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해서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그런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및 중등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게는 약물 복용 없이도 혹은 약물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 4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체가 노화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염증 반응,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심지어 차가운 환경에 노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주로 결과인 비대해진 전립선을 축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호르몬 균형을 돕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매일 건강식을 먹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마셨는데도 전립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저도 그 환자분에게 왜 그런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생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마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생토마토만으로는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익혀 먹거나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환자분께 이 점을 설명해 드리고 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선생님, 이제야 소변 줄기가 시원해졌어요. 토마토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박 심리로는 나는 이미 호박씨나 견과류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호박씨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하여 전립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볶거나 소금 간이 된 호박씨가 많습니다. 고온으로 볶는 과정에서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과도한 소금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호박씨를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식품을 즐겨 드셨는데 호박씨도 꾸준히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립선 증상이 계속 불편해 하셨죠. 제가 어떤 호박씨를 어떻게 드셨는지 여쭤보니 짭짤하게 볶은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생 호박씨를 권해드렸고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생호박씨 한 줌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선생님,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게 생호박씨 때문인가요? 라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처럼 복용법의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며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의 흔한 반박과 의심을 깨뜨릴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막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전립선 비대증을 약 없이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선한 비법들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방법들은 제 4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개선 사례를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밤잠을 방해하는 야간료를 잡는 비밀. 저녁 식사 후 이것만 끊으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야간료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음식입니다. 커피, 녹차,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늦게 먹는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야간료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소변 생성을 늘리고 과일 자체의 수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밤에 더욱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70대 이찬호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사과나 귤을 즐겨 드셨는데 밤에 4에서 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후 과일 섭취를 금하고 대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도 최소한으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야간료 횟수가 1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이찬호님은 과일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핵심은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와 과일을 저녁 식사 후에는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도 최소한으로 줄이되 낮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변 줄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적, 앉아서 소변 보기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남성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앉아서 소변을 봐? 라는 편견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상상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남성이 서서 소변을 볼 때는 방광과 전립선 주변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 소변을 끝까지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잔뇨감이 남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요로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 앉아서 소변을 보면 방광과 골반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 소변을 더욱 시원하고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잔뇨를 줄여주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보다 소변 배출 속도가 빠르고 잔뇨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민수님은 오랜 시간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소변 보는 습관을 권하자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여러 연구 결과와 실제 개선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자 속는 셈 치고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최민수님은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훨씬 시원해지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찝찝함이 없어요. 왜 진작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라며 극찬하셨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으신 거죠. 이 습관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단 며칠만 꾸준히 실천해도 그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염증을 잡고 전립선을 보호하는 파이토케미컬의 힘. 컬러푸드를 식탁에 올리세요.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전립선 주변의 만성적인 염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화학 물질입니다. 특히 붉은색, 녹색, 노란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의 강동호님은 평소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기셨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컬러 푸드를 다양하게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절해 드렸습니다. 매일 식사에 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빠뜨리지 않고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강동호님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강동호님은 "선생님, 채소만 잘 챙겨 먹었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소변도 시원해졌어요.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할 때 괜히 겁먹었나 봅니다."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여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꾸며보세요. 네 번째,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키는 숨겨진 보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전립선 자체의 비대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고 신경 기능을 안정화시켜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아보카도 등에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분화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 부족하기 쉽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버섯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대 송재민 할아버지는 만성적인 소변 잔여감과 빈뇨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고 매일 햇볕을 쬐며 20분씩 산책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의 잔여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소변 보는 횟수도 줄어들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재민 할아버지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 몸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신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경우 영양제 형태의 보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멈출 수 없는 소변을 다스리는 숨쉬기 비법,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심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전립선 주변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어 소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곳에서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3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아랫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심호흡을 10호에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방광의 압박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사업 스트레스로 전립선 증상이 심해진 50대, 김우진님은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심호흡과 짧은 명상을 권했고 처음에는 시큰둥해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개월 후 김우진님은 선생님, 소변 문제가 많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하신 것이죠. 이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 생활 습관, 심지어 마음 상태와도 깊이 연결된 전신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찬란했다 하더라도 노년 생활이 쪼그라든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노년이 좋아야 하는 거죠. 주변의 친척이나 TV 프로그램에서도 한때 청춘 스타였던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노년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두려워지기도 하죠. 저렇게 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능력을 키운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든 노년 생활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능력. 첫 번째는 혼밥 능력입니다. 혼밥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젊은 층의 혼밥과는 다릅니다. 젊은 층은 자발적으로 혼밥을 선택하지만 노년의 혼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혼자 먹는 식사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점심을 먹으며 여유를 즐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밥의 기쁨을 느끼고 혼자 밥을 먹으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나 반찬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리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를 활용해 간단한 레시피를 배워보세요.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크답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2번째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퇴 이후 우리에게는 약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낼지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은퇴자가 이젠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단조로운 일상으로 빠져듭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종묘공원이나 탑골공원에서 서성이는 패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죠.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서, 요가, 등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취미를 통해 하루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얻는 즐거움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세 번째는 결핍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력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도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명함도, 대기업 타이틀도,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익숙해지고 결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동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고동력을 키우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고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명상이나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네 번째는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소비로 채워지는 행복감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충동 구매를 멈추고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해 보세요. 물질적인 소비 대신 관계를 맺고 취미를 통해 얻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만족을 줍니다. 또한 욕망을 줄이는 연습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감사의 마음을 통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노후 생활의 3대 고민은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수명을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03세가 되고 인간의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여러 합병증을 앓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든이 되어도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며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 하루 2-3갑씩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주변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는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어서 피운다며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결국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났으며 홀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멋있어 보여 시작했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층의 운동 부족이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 즉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으로 매일 운동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꾸준히 운동해야 살도 빼고 근육도 만들며 하루만보 걷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작은 변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마음을 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하게 지켜야 할 것은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필요 금액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을 고려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은퇴 자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고 유혹하는 금융 사기꾼들, 그리고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매달 이자를 갚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안쓰럽다고 재산을 내어주면 결국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보험 상품을 활용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주름살이 어떤 삶의 흔적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는 주름살인지 빈곤과 고통이 새겨진 주름살인지 말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과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청춘은 한창 빛나는 젊음을 상징하는 단어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음과 행동에서 청춘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이가 들어도 불꽃처럼 활기차고 청춘처럼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가슴 아픈 과거, 하지 못했던 일, 실패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를 허비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이 공부 좀 할 걸이었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삶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삶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걱정을 끼칠 뿐입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꽃 튀는 청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눈동자처럼 호기심을 유지하라. 호기심은 우리를 청춘처럼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도전하세요. 학습과 성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언어, 악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기다려지는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호기심을 유지하면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움을 채우는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를 되찾으세요. 세 번째, 단정하게 차려입어라.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깨끗하고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은 자기 관리를 의미하며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싼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옷의 가격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로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은 우리를 더욱 원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활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문맥과 행간을 읽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대화를 풍부하게 하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읽고 짧게나마 글을 써보세요. 이를 통해 감성과 사고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뒷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우리의 뒷모습은 건강과 생활 습관을 반영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통해 몸의 탄력을 높이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금연, 스트레스 관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뒷모습은 자신감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하며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큰 결과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꽃 튀는 청춘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불꽃 튀는 청춘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넓었던 인맥이 지금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남아있는 듯 합니다. 한때는 수십 명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임에 가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까운 몇 명의 친구들과만 연락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2가지 중요한 이유와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너무 달라진 서로의 환경. 우리가 학창시절에 친구를 쉽게 사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또래였기에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공통점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어릴 적 한 동네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며 자랐던 친구들도 40을 넘어가면서부터 삶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자식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안타깝게도 자식을 잃은 친구, 사회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친구, 조금 뒤처지는 친구, 회사에 다니는 친구,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 사업에 실패한 친구, 결혼한 친구, 아직도 미혼인 친구, 이혼을 경험한 친구, 그리고 사는 지역도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 지방에 사는 친구 등 너무나도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도 줄어들고 서로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공감도 어려워집니다. 남편이 승진했어.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어. 사업체를 하나 더 오픈했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지만 자신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친구의 소식은 때로는 위축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너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공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 자녀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감 없는 위로나 조언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다른 건 다 잘 풀리잖아. 우리 아이는 그런 적 없는데 어떻게 키웠길래. 운동 좀 했어야지 와 같은 말들이 무심코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환경과 경험이 달라지면서 대화의 내용도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고 연락의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벌어진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 친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반면 다른 친구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식을 꺼리는 상황이라면 함께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일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길을 걷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러한 재정비 과정은 인생의 고비마다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만나도 재미없고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다치는데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의 순리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순리에 맡기는 것도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깨달음.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50년,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미래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중년을 지나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화와 죽음을 경험하고 주변 지인들의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내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더욱 신중해집니다. 이전처럼 다양한 인맥을 넓히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미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그들과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지, 서로의 가치관이 맞을지,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불확실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에 집중하려는 적응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작지만 그 관계에서 얻는 만족도와 정서적 지지는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노년기의 행복과 심리적 웰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와중에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곁에 머물게 해야 할 진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열심인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에 열린 태도를 가진 이런 친구들은 우리도 함께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항상 신선하고 풍부한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친구입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친구는 금보다 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는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친구들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한결같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친구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견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주며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은 건강한 친구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소통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경청할 줄 아는 친구는 보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대화는 항상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친구는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며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7번째는 충고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선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나친 충고나 교훈을 주려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사실상 비판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언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8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신뢰는 친구 관계의 기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친구는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